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좋은 가을을 더 멋지게 해줄 법률과 함께 하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오늘은 제가요 아주 좋은 법바람 불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네, 편지 대신 푸짐한 법 정보를 선물해 드릴게요. 성역 없는 방송인 이성혁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빛날 당신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드리고 싶은 남자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가을하면 떠오르는 곡들을 이렇게 쫙 한번 오프닝으로 불러봤습니다. 이성혁 씨의 노래 솜씨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좀 괜찮았나요? 굉장히 간드러지네요. 약간 좀 트로트 쪽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약간 떨림이 이렇게 촥 맞아요. 네. 전민기 씨보다 확실히 노래를 잘하는 걸로. 확실하죠. 그래요? 근데 이 성욕 없는 남자라고 할 때 제가 네. 죄송해요. 잘못 들어서 성욕 없는 남자로 됐어요. 아니요. 성욕은 충만. 네, 성욕은 없습니다. 네, 선을 이 넘나요. 좋은 가을날 무슨 말씀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본인 소개 멘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성역 없는 방송인 이성혁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네. 저도 항상 일하는 중입니다.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머머머머. 길이길이 기억될 남자 김길입니다. 자, 22대 국회에 들어서 저희가 통과법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법 통과 소식이 늦어지기도 했고 또 국정감사도 있었고요. 오늘은 귀한 통과법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죠.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비가을이면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저도 상당한 팬이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웠죠. 고 구하라 씨 하면 떠오르는 법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꼭 통과시킬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법, 구하라법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떠난 게 2019년이었으니까 근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통과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은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사망해서 어떤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갑자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부모가 나타나서 뭐 보험금이라던가 상속분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상속 결격 사유가 규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을 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상실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해 놓은 건데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냥 법적으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상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이라면은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구하라 씨 경우를 예로 들면 이 상속에 대한 유언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원래는 1순위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 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 이제 부모가 1순위가 되고, 부모도 안 계시면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상속인 순위가 차례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함께 살지 않았던 관계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법에 따라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법, 앞으로 이제 적용이 될 법에 따르면은 유언이 없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친오빠가 상속권을 상실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상속인의 조정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 해당 개정법은 2026년 1월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진작에 좀 빨리 됐으면 구하라 씨 경우도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예, 당시 결국 구하라 씨 오빠가 일부 승소를 하긴 했죠. 네, 맞습니다. 구하라 씨 친오빠가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친모가 그 구하라 씨의 재산을 50%가 아닌 40%를 받게 되는 것으로 승소를 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 개정에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인별그램에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가 됐다면서 환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아시다시피 고 구하라 씨 이번 이런 내용도 그랬고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각종 재난재해가 있을 때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 법을 개정함으로 통해서 좀 납득할 수 없었던 이런 싸움들이 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게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한부모 가정이 정말 많잖아요. 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정 정말 만세입니다. 만세.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법은 우리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정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나은 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분을 모셔봐야 되겠죠? 입법자들, 오늘 초대 손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중대형 아파트였다면 지금 중소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양도소득세라든지 각종 어떤 규제에 의한 그 세제 혜택을 저는 줘야 된다. 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그 생활 폐기물들이 바다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관에도 안 좋지만 해양 생태계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포스, 빅경태, 그리고 버럭경태, 최다선 의원. 누군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사하을의 터줏대감, 육선 의원, 조경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앞서 조포스, 버럭경태, 빅경태, 이 별명들 딱히 또 개연성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말이죠. 이게 어떻게 생겨난 별명들일까요, 의원님? 초재선 때 제가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조금 네티즌들이 아마 붙여준 이름 같은데요. 예. 때로는 뭐 버럭했다가 때로는 막 엄하게 꾸짖었다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제 길게 설명하기가 조금 부끄러우신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대신해서 좀 설명을 좀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08년 이제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청문회에서 거침없이 이때 장관에게 호통을 쳤던 거 저도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버럭경태, 조포스라는 별명이 나왔었고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2030 세대가 붙여준 별명이 갓경태, 빅경태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뚜벅뚜벅 빅경태라고 합니다. 네. 20, 30대가 붙여준 별명이 확실한 게 이제 사실 어르신분들은 네. 갓경태 이런 말은 잘 안 쓰시거든요. 그렇죠. 뚜벅뚜벅 빅경태. 예. 자, 이제 국감은 끝났습니다만 정기국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좀 많이 바쁘신지. 특히 특별한 위원회를 맡고 계신다고요? 네, 우리 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위원회가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도 여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 전통적으로 격차라는 것은 이제 소득에 의한 격차가 있고요. 네. 또 지역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남녀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격차라고 하면은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격차들이 보면은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민자와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격차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라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라든지 이런 각종 격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격차를 하나하나씩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종합적으로 다중적으로 격차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특히 육선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네. 17대 국회부터 네. 22대 국회까지 쭉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육선 의원 엄청난 자부심 가지실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육선이 되실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세상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롱런 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고 하면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진심으로 유권자분들을 대했던 것이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진심을 또 유권자 또 그 각 지역의 시민분들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최다선 의원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초심을 유지한다. 근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지금 21년째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야, 그 초심 지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심지어 육선 중엔 또 최연소십니다. 네. 이 최다선 의원으로 산다는 것 어떤 특이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 느낌이죠. 우리 최다선이라고 하면은 그 구성원들 중에서는 최고 어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베풀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그런 의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저 의원은 참 괜찮은 의원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려면 말과 행동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거침없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정제된 그런 언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되신 게 36이에요. 네. 저보다도 어렸습니다. 오. 지금 몇 네, 살? 저는 이제 많이 넘었거든요. 이제 국회의원 하면은 약간 이제 조금 나이가 지긋하고 뭐 어르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국회의원이 처음 된 게 36이고 네. 국회의원 출마한 거는 그보다 더 전 15대 국회 선거부터 나오셨어요. 무려 20대거든요. 20대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가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거였습니까? 원래 저는 이제 꿈이 그 자선사업가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데서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남을 도와준다는 게 결국 자신의 좀 부가 많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자갈치장에서 지게를 지신 분이니까 네. 날품팔이 하는 그 가족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정치로 들어오게 됐고요. 결정적인 배경은 이제 제가 노점상 단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너무 무자비하게 노점상인들을 단속하는 그런 행정이 상당히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의 좀 약자분들을 위해서 좀 보호하고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그런 힘을 좀 가져야겠다 해서 제가 만 28살부터 정치를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20대 때는 걸음마 하고 있었거든요. 동아리 하고 있었는데 와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그때 몸을 뒤집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품위가 느껴지시는 네. 우리 육선 의원이신데 최초로 상반신 탈의 선거 포스터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몸매가 좀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릴 수도 있고 또 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포스터 봤잖아요. 오. 네. 몸이 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진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도전일 수 예, 있을 예. 텐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를 우리가 하자. 네. 그게 이제 저는 청년 정치의 뭐 하나의 좀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제 최초로 상반신 탈의한 상태에서 이제 포스터를 찍었죠. 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거 벽보에
그게 이게 선거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각 집집마다 오는 아, 홍보물의 네. 제일 홍보물에. 앞 표지판에 앞 표지판이 상의가 탈의된. 네네네. 보통 그 표지 모델이라잖아요. 예. 그게 진짜 획기적이네요. 이러니까 이제 별명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특히나 우리 조경태 의원님 하면 당에 얽매이지 않는 이 쓴소리 소신 정치인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이렇게 정말 뭐 나는 소신대로 움직이지만 당에서는 혹시 눈치를 준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이제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공대를 나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좀 실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정치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 하여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3회 정치 개혁 운동을 했어요. 예. 제일 제가 앞장섰던 게 국회의원들 특권, 면책 특권이라든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리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 300명이거든요. 너무 많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폐지시킴으로써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양정당에 보통 1년에 한 수백억씩 국민들이 내는 국고보조금이 나갑니다. 예. 정당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예.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정당에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눈총을 좀 받으셨겠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다소 눈총을 받더라도 국민들께 위한 네. 최소한의 목소리는 내야겠다 오. 하고 저는 대신에 이제 제가 육선이 됐다 해가지고 저희 지역구가 부산 사흘이거든요. 그럼 사흘에는 게을리 하느냐? 저는 매주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목소리를 듣는 또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부드럽고 시민들에게는 항상 경청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는 권력자들한테는 엄하게 꾸짖는 마음 저는 그것이 저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이 이제 21년 동안 입선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기억에 남는 뭐 지역구 활동도 그렇고 입법 활동도 그렇고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 법 참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최근 여름이 매우 더웠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제가 입법 발의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2011년부터 네. 제가 18대 때부터 이 법안을 계속 발의했었거든요. 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에어컨을 틀면은 엄마들이 되게 뭐랬잖아요. 예, 요금 많이 나온다고. 전기요금 많이 난다고. 큰일 난다고. 예. 그래서 한여름에도 전기요금이 어떤 그 우려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켰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소 많이 완화됐거든요. 예.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전기요금에,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누진제가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특히 누진제를 완화시키는데 제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예.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야,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올 여름 좀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원하게. 국민 여러분께서는 에어컨 틀 때마다 조경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전기요금 걱정돼가지고 선풍기를 또 잔뜩 사놨는데 더울 때는 선풍기로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좀 이번 여름에 많이 틀었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처음에는 이게 그 1단계와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전기요금의 그 단계가 처음에는 그 2011년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무려 11배가 차이 났었거든요. 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그 격차를 줄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네요. 정말 네. 시원한 법안이십니다. 네네네. 자, 정말 20여 년이 흘렀어도 말이죠. 여전히 청년 같은 패기로 22대 국회를 또 뚜벅뚜벅 걷고 계시는 조경태 의원이신데요. 자, 그 길에 나온 좋은 법안들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조경태 의원님의 법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2주택이어도 하나는 양도세 면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의원님 1호 법안입니다. 자, 2주택 중에 하나는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나온 법안인지 궁금해집니다. 취지와 핵심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저희
사하 지역, 부산 지역에는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후된 그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지만 과거에는 좀 대가족이었잖아요. 네. 4명, 5명이서 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중대형 아파트였다면 지금 중소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파트가 원래 한 채였던 게 이제 2채로 될 경우에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라든지 각종 어떤 규제에 의한 그 세제 혜택을 저는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요. 이 법안의 효과는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법안이 아닌가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진짜 50평형 큰 평수에 사시던 분이 이게 재개발 또 재건축이 되면 작은 평 2개를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네네. 그렇게 되면 집이 2채가 되고 세금도 이제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법안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면제시켜주게 되면은 부담 없이 집주인이 이거 팔 수가 있잖아요. 예.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택 공급도 저는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일정 기간 이제 비과세 기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다르게 아예 기한의 제한이 없이 하나는 무조건 양도세를 면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그 양도세뿐만 아니라 그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하나에는 매겨도 나머지 한 채는 매기지 말자는 거지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함으로써 저는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세제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도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가 이제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내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법안도 이제 같은 취지의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도 같이 연동해서 양도소득세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시키기 위해서 저는 조세특례 제한법도 같이 발의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에서도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고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만은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저는 앞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재개발, 재건축 또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서민들이 보통 보면은 이 중대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미 고령에다가 직장이 없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원만하게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 줌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더 쾌적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 사하구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지역에서 이 같은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고요. 다음 법안도 살펴볼까요? 네, 조경태 의원님의 공정하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 두 번째 법안은요. 바다로 가는 폐기물을 막아라.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바다 폐기물 이것도 정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이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지역이 이제 사하구입니다. 사하구는 낙동강의 제일 하구 쪽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태풍이 또 부는 날이나 이럴 되면은
육상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이 해양으로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한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움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의 쓰레기 양,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연간 14만 5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67%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홍수기 때 유입량이 약 65%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바다가 버텨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힘겨울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도 플라스틱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생활 폐기물들이 네. 바다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잔류되어 있다면은 미간에도 안 좋지만 해양 생태계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물고기들을 우리가 또 식탁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면은 또 결국 국민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바다거북이 코에 빨대가 박혀 있는다든지, 해양 생물들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기리 씨도. 이 해양 쓰레기들을 먹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엉켜서 잘못되는 네. 경우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 정부에서는 강 하구에 있는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으로서 매년 한 12억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기에는 12억이라는 예산은 매우 아주 적은 예산이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자기들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를 저 멀리서부터 내려온 쓰레기를 해당 지자체에서 50%나 부담하라는, 그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이 법안은 이런 해양 쓰레기는 전 국민의 해당이 버리는 쓰레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막 폭우가 내리거나 한다면요, 강의 수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천 쓰레기들이 항구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농어촌 공사에서 매년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위 조절을 위해서 수문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류에 있던 생활 쓰레기들이 하류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이 항구 수역에서는 매년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걸 해양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또한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가용 장비 문제라든지 비용 처리 문제 등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가 돼야 된다, 통과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행법상 그러면 지자체가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2019년도에요.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그 관리청은요,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유출 방지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육지에 있는 폐기물들을 이 바다로 배출하지 못하게 좀 막는 적극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대표적인 거는 우리도 하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 감소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영내에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해서 그중 15% 이상이 재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안을 2018년 12월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에 SOS 2.0 법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과 기금 신설,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 지원, 국제적 협력과 대응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국가든지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 유입 차단 시설 이걸 잘 만들고 관리하는 법이 지켜진다면 바다를 지키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보고 이 책임에 대해서 모든 걸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게 저는 관리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올 여름에도 유리 없는 폭염 네. 예, 이제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저는 이 폭우와 폭염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방치하게 되면 해양 쓰레기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를 대폭 저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법안들 보면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역구, 부산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부산 4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들도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큰 틀에서 한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면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9년도에. 그러면은 그 신공항과 다대포를 잇는 해저 터널을 저희들은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저 터널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대포를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소중한 바다가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가덕도 신공항에서 가덕도에서 다대포까지 해저 터널을 뚫는 것이 가장 큰 지역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산 사하을이 이 다대포항이 있는 그쪽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곳이 이제 일몰 명소 아닌가요? 네네네. 오. 그 요즘에는 서핑하러 오는 그 젊은이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그 다대포의 기존의 해수욕장 옆에 동척 해수욕장이라 해가 해수욕장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같은 그 지자체 영역에서 아마도 그 해수욕장이 바로 붙어서 두 개가 연달아 있는 해수욕장은 참 드뭅니다. 근데 다대포가 그렇게 하나 해수욕장이 복원이 되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그 해수욕장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부산 가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진짜. 예. 다대포항도 한번 가보고 싶고. 기리 씨도 어떻습니까? 다음 여행은 좀 부산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 부산으로 한번 가요. 네. 예. 빛경태님을 그리며. 예. 뚜벅뚜벅. 뚜벅뚜벅. 부산으로. 네. 자, 정말 우리 기리 씨도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조 의원님과 함께 한 시간. 세 분 어떠셨어요? 우리 빛경태 의원님 만나면서 역시 너무나 괜히 육선 의원이 아니라 정말 듬직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제가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 때 이 에어컨 리모컨에 네. 우리 의원님 그 상탈 사진 있잖아요. 조그맣게 사진을 그 리모컨에 좀 붙여놓고 항상 감사해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용적인 법안 네, 많이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이제 아내랑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협의 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옛 속담에는 이제 강물은 돌을 굴리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점점 더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이제 바다가 깨끗해지는 것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 뚜벅뚜벅 빛경태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어떤 어려움에도 좀 흔들리지 말고,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시고, 애를 써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임재 변호사는 어때요? 의원님 삼행시 괜찮아요? 아이고야. 네. 야, 그 누구보다 정말 삼행시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예. 삼행시 한번 선물 드려보겠습니다. 네. 문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네. 네. 조삼모사하는 정책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경. 경거망동하는 정치인의 모습도 없죠. 회. 태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육선 의원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예요, 천재. 현혜인 씨. 예. 또원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괜찮았어요? 예, 마음에 A 플러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확실히 정말 유선 의원으로서 정말 어쨌든 또 의원님으로서 또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또 다짐도 해주셨는데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크실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 또 나아가서 꿈꾸는 세상까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그 일본을 1인당 GDP를 앞질렀거든요. 네. 그리고 연말 되면은 일본의 그 수출액을 앞지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그 미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뭐니 해도 정치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강대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지 간에 오로지 국민들의 어떤 그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육선 의원으로서 제부터 이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5위 안에,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의 빛을 주는 빛경태, 거기에 당당한 육선 의원으로서의 모범, 조경태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확실히 결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 축복할 일이고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근데 분명 2, 3년 전에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혼자가 됐다라는 경우도 요새는 종종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봄에 결혼식장 갔거든요. 가을에 만나는데 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자. 그래서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네, 조촐하게 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표현이네요. 결혼식 말고 결혼을 준비하자. 네. 네. 저도 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주말에 결혼식 사회 부탁을 좀 많이 받는 네. 편인데, 저 예정돼 있던 결혼식이 예, 파혼이 됐다. 뭐 이런 경우도 요새는 있어요. 종종 있어요. 이혼이 워낙 또 많으니까 저희 같이 이제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좀 아픈 멘트들이 하나 생겼는데 네. 뭐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랑 신부의 제 1회 결혼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몇 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너무 흔하게 그렇게 되니까는 아, 제 1회라는 표현을 네.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이제 표현을 하는군요. 마음 아픈 개그죠 사실은. 네. 예. 근데 확실히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둘이 살다 헤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양육권, 양육비 문제잖아요.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일단 이혼할지 말지 정하는 거. 네.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 다음이 이제 재산 분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정말 이혼이 복잡한 문제가 돼요. 그럼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그러면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정말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경우는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가는 쪽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비양육권자가 이 양육비를 그렇게 안 준다면서요. 이게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치사할 정도로 안 주기도 하는데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봤더니 양육비를 받아야 할 대상 10명 중에 7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비 미지급이 아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으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 양육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어머니, 저 이번 달 학원비 나왔는데요. 되시겠어요? 그럼 아들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그건 꼭 마련할 거야.
엄마, 나도. 엄마, 나 개그 소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연기학원 보내줬어. 연기? 그건 우리 그냥 TV 보고 연습하자. 아니, 형은 학원비는 되면서 안 되잖아요, 엄마. 야, 임마. 연기는 아무나 하냐? 아니, 그런 거는 우리한테 사치야. 왜 때려? 그리고 그게 무슨 사치야? 같이 있는 일이지. 어머니, 이번에도 아버지가 양육비 안 보내줬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더라. 나쁘니까 그냥 일평생 도움이 안 된다니까. 진짜. 야, 아빠. 아니, 엄마 전 남편 진짜 나빠. 어머니,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잖아요. 제가 집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네 아빠한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일시불로 한 번에 다 받아내려니까 그냥. 왜 또 전화야? 당신 또 양육비 얘기하려는 거지? 지긋지긋하다 진짜. 벌써 몇 년째야? 지긋지긋? 양육비 한 번을 안 주고 당신은 어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뻔뻔하냐. 정말 뻔뻔해, 김일중 씨. 누구야? 길이야? 쟤는 누굴 닮아서 말이 저렇게 되바라졌어? 여튼 이제 둘 다 성인이잖아. 이제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아버지 진짜 너무 하시네요. 누가 들으면 양육비 그동안 따박따박 준 줄 알겠네. 됐고 우리 애들 20살 이전까지 밀린 양육비 한 번에 다 내놔. 노. 당신은 법을 참 모른다. 다 큰 자식에게는 양육비의 의무가 없어요. 그게 이 나라 법이라고. 뭘 알고 떠들어야지. 딱 기다려. 내 사돈의 팔촌이 변호사야. 왜 이래? 그 임주혜 누나. 딱 기다려. 내가 훌륭한 변호사님 섭외했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낸다 이거야. 그러시든가. 성혁이, 길이, 이젠 니들도 돈 벌어서 살아. 아빠는 바빠서 이만. 자, 이렇게 둘 중에 실명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예, 전 남편 역할 참 이분 나쁜 아빠네요. 그런데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나쁜 아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네. 엄마도 있죠. 네. 양육비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예요. 이 양육비는 내 아이에게 주는 돈인데 이거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아이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라 내가 다 쓰고 남은 돈 양육비 보내는 게 아니라 양육비부터 보내고 남은 돈으로 내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혼을 했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 아빠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린 양육비를 내가 한 번에 받아내겠다. 소송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실제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건은 아들 하나를 양육했던 사례인데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1971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73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이듬해 74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요. 84년이 돼서야 이혼을 했는데요. 별거 때부터 약 19년간 혼자서 아들을 양육했지만 이혼 후에 남편 B씨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군요. 그럼 대체 언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6월, 그러니까 아들이 성인이 되고부터 또 23년 후에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32년 후에나 네. 소송을 걸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양육비를 못 받은 건 사실이니까 말이죠.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과거 양육비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판단을 했는데 2심은 또 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된다고 보아서 A씨가 패소하게 된 거죠. 양육비를 이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패소까지 했다라니 참담합니다. 네. 너무 속상한데요. 근데 이 소멸시효가 뭐죠? 이 공소시효 같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을 때 처벌이 되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되지 않는 게 공소시효라고 하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요. 권리 위에 내가 너무 오랜 기간 잠자고 있으면 그때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뭐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하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도 없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성년 동안은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 그러니까 양육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그 금액이 딱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씨의 아들이 1993년도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양육비 권리도 소멸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는 이 소멸시효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자녀가 성인이 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당시 재판으로 하든 협의를 하든 뭐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서 이제 시효 제도는 둘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법 조항에는 시효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일비재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양육비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게 되면서 기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은 상대방은 이제 평생 어떤 불안전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니까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거지만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걸 판단한 것이지 과거 양육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유라고 해도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청구를 하신다면 당연히 그 권리는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진작에 좀 법에 호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좀 들고요. 또 이런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양육비를 정말 제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 금지, 또 이행 명령을 통해서 법적 강제 방법. 그러니까 월급에서 회사가 바로 양육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직접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와, 형사처벌이 가능했다는 건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야, 이 실제로 실형받는 부모가 있나요? 네,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무려 1억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가 징역 3개월 선고를 받고 법적 구속이 됐는데요. 두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 아내 C씨에게 전 남편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까지 자녀 한 명당 월 4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 푼도 보내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양육비 미지급 재판으로 가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인데 이렇게 실형이 나온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임 변호사님? 맞아요. 사실 양육비 미지급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가게 된 건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 7월에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따라서 양육비를 장기간 이렇게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게 그럼 실형이 선고되면은 그동안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양육비를 또 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형을 내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뭐 벌금형이라던가 집행유예형을 통해서 강제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관련 사항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기리의 한 줄 평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은 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 공격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낳았다고 다 부모입니까? 양육비는 아이들의 목숨줄입니다. 최소한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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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라. 수행하라! 수행하라! 맞습니다. 이 채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말이죠. 사실 양육비는 아이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죠. 건강한 아이들의 지금 또 내일을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양육비일 텐데요. 부디 양육비가 부모 갈등의 연장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좋은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